굿 리스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다시 주드 프라이데이입니다. 이 굿 리스너라는 팟캐스트를 녹음하기 시작한 지 벌써 40주가 지났다니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연이 오고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엔 사연을 좀 읽어드리고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어드릴 계획이었는데 또 운이 좋아서 그라폴리오에서 사연으로 그림을 그려드리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주셔서 연재도 하게 되었고 아마 그런 이유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척 고마운 일이 많았던 한 해예요. 저는 어젯밤에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8시쯤 도착했는데 한국에서 인도는 비행기로 한 8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2주 정도 한국에 있는 동안 그라폴리오 행사에도 참여를 했고 또 이틀 전에는 어제까지죠. 어제 새벽까지 있었으니까 네이버 웹툰 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뭐랄까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인사를 하고 또 근황을 묻고 같은 고민을 공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멀리 살고 있는 제게는 굉장히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매해 담당자분께 졸라서 조금이라도 일정을 빨리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사실 조금이라도 빨리 예약을 하면 비행기 값이 싸지거든요. 아무튼 올해도 많은 분들과 만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또 제가 퇴사 후에 한 번도 회사에 가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기회가 있어서 잠시 들렀는데 회사에서도 또 반가운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마 5년 전 제가 네이버 웹툰에 데뷔하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회사가 상암동에 있는데요. 그 상암 DMC에 있는데 그 처음 상암에 출근을 할 때만 해도 거기 밥 먹을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이건 거의 신세계더라고요. 그런 점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잠시 떠나있던 공간이 제가 없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좀 섭섭한 기분도 듭니다. 네. 오늘은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주드 프라이데이 윈터 카드가 발매가 되었습니다. 헬로 얼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품절시킨 엽서집을 만들어 주신 회사입니다. 윈터 솔저가 아닙니다. 윈터 카드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4, 5학년 때쯤에 엽서랑 카드를 모으는 취미가 있었어요. 바른손 펜시나 모닝글로리도 그때 막 이제 성장하던 시기였는데 그런 회사 말고도 아주 작은 지류회사에서 나오는 편지지나 엽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많이 그런 지류를 소비하는 시대이기도 했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강원도 정선, 평창, 와수리 이런 산골 소년이었는데 아버지가 선생님이어서 그 정근을 가실 때마다 이제 가족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전학소년이었는데 4학년이 되면서 춘천이라는 곳에 전학을 왔어요. 그때 춘천은 그 산골 소년이었던 제 눈에는 아주 큰 도시였거든요.
그때 그 단짝 친구와, 그러니까 전학을 오면서 헤어진 단짝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용돈을 모아서 편지지를 샀어요. 그때 아마 편지지가 싼 거는 300원, 비싼 거는 500원, 뭐 요 정도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런데 편지 세트를 사면은 그 안에 그 편지지와 봉투가 두 세트씩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친구에게 보내고 하나는 모아뒀습니다. 그리고 엽서도 모았는데 그땐 그게 왜 그렇게 갖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한 장에 50원이었어요. 엽서가. 엽서 그러니까 관제엽서 사이즈죠. 예. 아무튼 동네 문구점에 파는 엽서는 거의 다 제 방에 있었고 그 주말이나 휴일에는 춘천 곳곳을 돌면서 문구점에 들어가서 아, 엽서를 샀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까지 그걸 다 갖고 있었으면 꽤 큰 재산이 됐을 텐데 제가 중학교 때는 어느 여학생과 펜팔을 나누면서 그 모아두었던 편지지와 엽서를 모두 소비했습니다. 뭐 아쉽지만 또 그땐 내가 이걸 사 모으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정식 명칭은 주드 프라이데이 윈터 카드 세트입니다. 낱장으로도 구매하실 수 있고요. 네이버 검색창에 주드 프라이데이 카드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주드 프라이데이는 붙여 쓰시고 한 칸 띄고 카드라고 쓰신 다음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 블로그나 SNS에 보시면 링크도 있습니다. 아무튼 신기하네요. 카드도 나왔습니다. 예.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보내주신 사연을 좀 읽어볼게요. 오늘 첫 사연입니다. 저는 네팔에서 산지 어느새 9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새로웠던 네팔에서의 삶도 어느 정도 익숙해진 걸 느낍니다. 코앞에 다가온 차를 대충 손으로 막고 길을 건널 때, 누군가 내 이름을, 그것도 네팔 이름을 부를 때, 허줄 네라는 네팔어라고 합니다. 허줄 하고 바로 대답이 나올 때, 음식이 1시간 걸려 나와도 아무렇지 않을 때, 도저히 사람이 더 탈 수 없을 것 같은 버스에 매달려 탈 때, 가끔씩 머리가 천장에 닿지 않는 버스를 타면 기뻐하며 이렇게나 좋은 버스라니 운이 좋구나 생각할 때, 청소기랑 세탁기만 있으면 청소랑 빨래는 아무것도 아니겠다 생각할 때, 9로 시작되는 10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제 번호를 줄줄 외워서 말할 때, 목요일 오후 8시 45분쯤 되면 한국보다 3시간 15분 느려요. 인도와는 15분 차이. 목요일 오후 8시 45분쯤 되면 진솔을 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 때, 네팔에서의 삶이 익숙해졌다는 걸 느끼고 한국에 가면 다시 적응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원래 네팔에는 정부에서 전기를 하루에 몇 시간씩 공급해 줬는데 요즘엔 전기를 인도에서 수입해 와서 24시간 전기가 들어옵니다. 이것도 아직 엄청나게 어색한데 한국에서의 생활은 얼마나 새롭겠어요. 이렇게 적응이 되기는 했어도 저는 아직 네팔을 한참 모른답니다. 언젠가 어디선가 작가님이 20년 정도 살아야 그 나라를 조금 알 수 있다고 얘기하셨었던 것 같은데 아주 공감합니다. 그렇게 익숙하면서도 매일매일 더 새로운 네팔에서 저는 여유롭게 그렇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생 처음 타지에서의 삶이 마냥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못 살겠다 싶지는 않은 게 저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팔에 와서
모든 웹툰을 끊고 진소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8시 45분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작가님 아실까요? 그리고 밑에 제 글이 있는데 이때 응원을 요청했던 게 정말로 생각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쁜 말들과 따뜻한 안부를 전해주셨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마음에 담아놓고 싶을 만큼 힘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50원 아끼셨어요.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작가님 목소리로 제가 쓴 글을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각보다 컸는지 인도에 가서 작가님의 양념갈비 집에서 양념갈비를 먹고 싶다는 열망이 컸던 건지 지난번 군 리스너를 혹시나 하는 기대로 듣다가 제가 생각보다 크게 실망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조금 오기가 생겼습니다. 이제 매주 제 글을 올리려고요. 이번 글은 작가님이 반응하시기엔 너무 평범한 근황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요. 제 버킷리스트가 달려있는데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작가님 안녕 하고 보내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지난번 군 리스너를 듣고 나는 뭘 하면 기분이 좋아지나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방 청소를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고 햇빛이 들어오는 방에서 물건들을 정리하고 쓸고 닦고 하면 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이 좋아하는 사진들을 따로 모아두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사진 폴더를 쭉 보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예전에 썼던 일기들을 다시 차근차근 읽어보는 것도 기분을 좋게 한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다니 생각보다 멋지군 하면서요. 네, 저는 네팔에 살고 있어요. 9개월 정도 되었고 한국에 돌아갈 날까지는 2달 정도 남았습니다.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상상을 해요. 도착하자마자 한국이 최대 선진국인 것 같이 느껴질 거고 새까맣고 촌스러운 내 모습이 한국보다 네팔에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 거고 뭐부터 먹어볼까 행복한 고민도 시작될 테고 그런데 사실 이런저런 생각할 여유도 없이 1년 만에 보는 남자친구를 찾기 바쁠 것 같습니다. 제 상상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짐을 들고 걸어오다가 남자친구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가는 그 시간. 1년간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안아주는 모습. 남자친구가 평소 말할 때 눈을 잘 안 보는데 이젠 잘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자마자 누가 먼저 눈을 피하는지 확인해보자고 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먹고 싶은 음식 리스트 중에 삼겹살이 있는데 진 사람이 삼겹살을 굽기로 했으니까 좀 중요한 내기예요. 뭔가 우리 커플스러운 눈싸움 내기를 하고 나면 그 후에는 상상이 잘 안 갑니다. 맥도날드에서 불고기 버거를 먹고 흔들림 없이 빠르게 움직이는 넓고 좋은 버스에 감탄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겠죠. 은근히 바라고 있기는 작가님이 인천공항에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커플을 그려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 있는 양념갈비집도 꼭 알고 싶어요. 인도 여행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스스로도 은근히 끈질기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건강 조심하세요 작가님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재미있는 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공항에서 만난 두 분의 모습을 이번 주 군 리스너에 그림으로 그려 올렸습니다. 제 군 리스너는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위너 테이크스 올입니다. 제게 메일로 뭐 나중에 한국에 오셔도
좋고요. 한국에 오시기 전에 보내주셔도 좋고요. 저에게 주문을 받으실 아, 선물을 보내드릴 주소와 성함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시면 이번에 출시된 윈터 카드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분께 보내드려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팔. 예, 저도 네팔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팔 국제공항이 꼭 뭐랄까 아, 예전 춘천에 있던 시외버스 터미널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진심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네팔에 계셨는데 아, 9개월 정도 되셨으면 지진 이후에 들어가신 건지 모르겠네요. 네팔 지진. 아무튼 사연만으로는 뭐 사고와는 큰 관계가 없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팔에서의 생활 잘 마무리하시고 조심히 귀국하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그라폴리오에 올려주셨어요. 작가님 제 이야기를 그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제 밑으로 남동생도 있지만 저도 누뚱이입니다. 대부분의 자식들이 이럴 겁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많은 애교가 사춘기가 지나고 어른이 되면 없어져 버려요. 제 형제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넉살 좋은 아버지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자식된 우리보다 애교를 더 보이시고 많은 애정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걸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무반응의 아들에 짖으신 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연애를 시작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수없이 하면서도 아버지께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백수 시절 많이 지치고 힘들 때 가족들 다 같이 부산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태종대를 걸어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뚝뚝한 제 남동생은 높은 곳을 무서워하시는 어머니 옆에서 같이 걸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저 웬일인지 기특하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뚝뚝한 저도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제 옆에 오시면서 먼저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때가 아버지랑 처음 손잡은 것 같습니다. 연인과 처음 손 잡을 때와는 다르게 두터운 아버지의 손이 제 손을 잡아주실 때 그 따뜻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잊을 수 없는 따뜻한 추억을 그림으로 그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벨라님이 보내주셨어요. 이 글을 읽으니까 제가 어제 그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그 뭐죠? 그 비행기 좌석 앞에 그 스크린이 있잖아요. 어제는 또 낮 비행기고 해서 그 뭐가 있나 이제 찾아보다가 제가 아직 인사이드 아웃을 안 봤더라고요.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을 봤습니다. 거의 모두가 그런 시기를 겪잖아요. 뭐랄까 부모님과 가까웠다가 어떤 시기를 겪으면서 좀 소원해지고 자신만의 생각이 생기고 이것이 부모님과 조금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운 뭐 그런 감정을 느꼈는데 저는 부모님이 특히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엄격하셔서 아버지와 살갑게 지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면서 그런 것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하셨어요. 음, 왜 그렇게 자녀에게 엄격했는지 그래야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됐을 거를 그렇게 심하게 해서 무척 미안하다, 후회한다, 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술, 담배를 전혀 안 하시는데 또 저도 외국에서 나와 살고 있고 뭐 그래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뭐 명절이든 이제 가족이 모이면 아버지가 먼저 술을 꺼내시자고 하십니다. 어, 아무튼 그런 아버지의 노력으로 어, 굉장히 연말마다 혹은 뭐 가족이 모일 때마다 아주 부드러운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 그래요. 벨라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으면서 무척 공감하면서 제 가족에 대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그림을 못 그려드려서 무척 죄송스럽네요. 아, 그래요.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 다음은 역시 그라폴리오의 A5 트롤님이 보내주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사연을 읽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에겐 아직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디서나 있는 평범하디 평범하며 예쁘지도 않은 여자였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지만 일 때문에 몇 번 만나다 보니 저와 취미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좋아하던 감정이 사랑인 줄 알았지만 그녀를 만난 후로 저는 제가 느꼈던 감정이 그저 좋아하는 것이었고 제가 그녀에게 느끼는 감정이 진짜 사랑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고백하고 싶었지만 마음속에 사는 소심이는 그녀에게 고백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저 친구란 이름으로 옆에 있을 것을 종용했습니다. 제 섣부른 고백으로 인해 관계가 깨질까봐 좋아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그저 좋은 친구로 지낸 거였죠. 전 그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사람과 사귀게 되었다고 저에게 말하더군요. 마음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내색은 안 하고 축하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연락하는 것이 이제 막 첫 연애를 한 그녀에게 폐가 될까 한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2번 바뀌고 단풍이 발그레 얼굴을 붉힐 때쯤 그녀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람과 헤어질 것 같다더군요. 저는 그녀가 내게도 올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지만 그 소심이는 계속 친구처럼 지내라고 다그쳤죠. 다시 또 친구처럼 지내면서 위로해 주라고요. 힘내라는 말을 하던 도중 그녀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냈다는 것을 말해주더군요. 당장이라도 고백하고 싶었지만 그 소심이는 다시 절 막아섰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그녀에게 왜 또 부담을 줘야 하나 하면서요. 아직 시간이 많으니 그녀가 마음을 추스리면 그때 하라고 말했습니다. 못난 저는 바보같이 그 말을 또 따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주말에 보기로 약속을 하기 이틀 전 그녀가 다시 그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또 여러 갈래로 찢겨져 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아팠지만 그래도 주말에 만나 내 마음을 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주말이 되어 그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처음엔 본심을 숨기고 그녀와 마지막이 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 저는 그녀에게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사실 제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군요. 그러면서 그녀는 제 마음을 받아주지 못해 미안하단 말을 하고는 친구처럼 지내자는 말과 함께 우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성인이 되어선 흘린 적 없었던 눈물을 밤새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울자, 실컷 울자, 울고 나서 다 잊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공기가 차가워진 지금까지도 아직도 저는 그녀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랑이란 감정을 너무 늦게 알게 된 탓인지 잊는다는 것이 너무 힘이 드네요. 이젠 지우고 싶은데 지우려고 해도 유성펜으로 낙서한 마냥 쉽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주위에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해결된다고는 하지만 전 그렇게 해서라도 지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날의 기점으로 제 마음속 시간이 흑백 사진처럼 얼어붙어 버린 것 같네요. 작가님, 얼어붙어 버린 제 마음속 시간이 녹는 날이 오기는 할까요?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그 시간을 녹이는 사람은 과연 누가 될까요? 개인적으론 그녀였으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글쎄요. 어떨까요? 음, 어, 뭐랄까. 그 좋아했던 사람을 잊는다는 거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그만큼 좋아했던 사람일수록, 많이 좋아했던 사람일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겠죠. 음, 그,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이 사람을 계속 기다리는 게 잘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이 사람을 빨리 잊기 위해서라도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까? 뭐 어떤 사람은 무슨 질문이 라고 반문할지도 몰라요. 어, 그런, 그런 방법으로 어떤 사람을 잊는다는 것이 과연, 어, 도움이 되겠느냐? 심지어, 그런 이유로 만나는 사람은 대체 무슨 죄냐? 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음, 그런 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누군가를 잊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난다. 뭐 어떤가요? 뭐, 어, 어찌 보면, 이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해서라도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다면, 뭐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 그래요. 그, 일에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어떤 일을 계속하다가 그 일과 인연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일을 잊으려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어, 다른 일을 많이 경험해 보면서 어떤 일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경험을 해보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일과는 좀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어떤 이유가 되었던 간에 제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만나기로 했다 칩시다. 그 상대방이 제 이유와는 별개로 저를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그거는 그 상대방이 결정할 문제잖아요. 그 상대도 자신을 마음에 들어 한다면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질 테고, 뭐 그렇지 않다면 또 쉽게 깨어지겠죠. 일도 그렇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가 아주 뭐랄까 좀 네거티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런 사정 때문이에요. 결국 선택하는 건 상대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상대가 나를 선택하느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축 처져서 잊혀지는 날까지만 기다리지 마시고 뭐 여러 사람을 만나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연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읽고요. 오늘은 특별히 소설을 좀 읽어드릴 계획입니다. 읽어드릴 책은 일본 서점 대상을 받은 양과 강철의 숲이라는 소설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이 소설을 소개하는 만화를 그렸습니다. 어제 출판사에 가서 그 출간된 책을 받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다시 읽었는데 이 도입부를 좀 읽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소설이든 사실 몇 페이지를 읽으면은 금방 감이 오죠. 이 소설이 어떤 소설이라는 거를. 그리고 자신에게 잘 맞는지 어떤지도 잘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첫 문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소설책의 도입부를 좀 읽어드리면서 군 리스너를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쩐지 그 군 리스너를 좋아하시는, 진소를 좋아하시는 우리의 취향이 좀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책 표지를 넘기면 작가 소개가 있는데 작가 소개를 먼저 좀 읽어볼게요. 미야시타 나츠, 1967년 후쿠이현에서 태어났고 조치대학 문학부 철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조용한 비로 문학계 신인상 가작에 입선하면서 등단했다. 2007년에 발표한 장편소설 스콜레 넘버 4가 TBS의 프로그램 왕의 브런치와 문예지, 책의 잡지 등에서 절찬을 받았다. 2011년에 발표한 누군가가 부족하다는 그해 일본 서점대상 후보에 올랐다. 그 밖의 소설로 태양의 파스타, 콩스프, 멀리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기쁨의 노래, 시골 양복점 모델의 아내, 2개의 증표, 겨우 그것뿐 등이 있다. 2016년 양과 강철의 숲으로 일본 서점대상 1위에 올랐다 라고 적혀있네요.
사진은 없네요.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도입부입니다. 도입부를 어디까지 읽어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네,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네요. 숲 냄새가 났다. 가을, 밤에 가까운 시간의 숲.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 나뭇잎이 바스락바스락 우는 소리를 냈다. 밤이 되기 시작한 시간의 숲 냄새. 문제는 이 근처에 숲 같은 게 없다는 것이다. 건조한 가을 냄새를 맡았는데 옅은 어둠이 내려앉은 기세까지 느껴졌는데 나는 고등학교 체육관 구석에 서 있었다. 방과 후 사람 없는 체육관에서 누군가를 안내하는 심부름을 떠맡은 일개 학생이 되어 오독하니 서 있다. 눈앞에 크고 새까만 피아노가 있었다. 크고 새까만 피아노였을 것이다. 피아노 뚜껑은 열려 있었고 그 옆에 한 남성이 서 있었다. 아무 말도 못하는 나를 그는 힐끔 쳐다보았다. 그가 피아노 건반을 몇 군데 두드리자 뚜껑이 열린 숲에서 나무들이 흔들리는 냄새가 났다. 밤이 흐르고 있었고 나는 17살이었다. 마침 교실에 남아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담임선생님께서 손님을 안내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부활동도 없었다. 다른 학생들은 일찍 하교했지만 대낮부터 혼자 사는 하숙집에 돌아가기 싫었던 나는 도서실에서 자습이나 할 생각이었다. 미안하다 도무라, 선생님이 말했다. 교무회의가 있어. 4시에 온다고 했으니까 체육관까지 안내만 해주면 된다. 알겠다고 대답했다. 평소에 부탁을 자주 받는 편이다. 부탁하기 쉬워 보여서일까? 잘 거절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서일까? 아마 한가하게 보여서겠지. 물론 나는 시간이 남아 돌았다. 해야 할 일이 떠오르지 않았고 하고 싶은 일도 없었다. 이렇게 어영부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든 일자리를 찾아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부탁을 자주 받는 편이기는 해도 중요한 일을 부탁받은 적은 없었다. 중요한 일은 중요한 누군가가 해야 한다. 아무래도 좋을 일은 부탁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은 인간에게다. 그날 오는 손님 역시 아무래도 좋은 손님이라고 지레짐작했다. 그러고 보니 체육관까지 안내하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어떤 손님이 오는지 듣지 못했다. 누가 오시나요? 교실을 나서려던 담임선생님을 나를 돌아보고 조율사야 라고 대답했다. 조율이라는 단어가 낯설었다. 에어컨이라도 고치러 오나? 그렇다면 왜 체육관일지 궁금했지만 역시 아무래도 좋을 일이었다. 수업이 끝난 교실에서 내일 시험 과목인 역사 교과서를 읽으면서 1시간쯤 시간을 보냈다. 4시가 조금 못돼서 교직원 현관 앞으로 갔을 때 그 손님은 벌써 와 있었다. 갈색 재킷을 입고 커다란 가방을 들고 현관 유리문 너머에서 등을 꼿꼿이 펴고 서 있었다. 에어컨 기사님이시죠? 안에서 문을 열며 내가 묻자 남자가 대답했다. 에토 악기의 이타도리라고 합니다. 악기라고? 그럼 이 연배 있는 남성은 내가 안내할 손님이 아닐지도 모른다. 담임 선생님에게 이름을 들어둘 걸 그랬다. 구보타 선생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피아노만 있으면 괜찮으니까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다. 구보타는 내게 손님을 안내해달라고 부탁한 담임선생님이다. 체육관으로 모시고 가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나는
손님용 갈색 슬리퍼를 놓으며 말했다. 네, 오늘은 체육관 피아노를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생기기는 했지만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이쪽입니다. 앞장서서 걷기 시작하자 그는 바로 뒤를 따라왔다. 가방이 무거워 보였다. 피아노 앞까지 데려다 주고 바로 돌아 나올 생각이었다. 그는 피아노 앞에 멈춰서서 네모난 가방을 바닥에 놓고 내게 문의했다. 이제 가도 괜찮다는 뜻이라고 대충 짐작했다. 나도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평소라면 농구 부원들이나 배구 부원들로 시끌시끌했을 체육관이 고요했다. 높이 난 창문으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체육관과 연결된 복도로 나가려고 했을 때 뒤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피아노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지 않았다면 악기가 내는 소리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악기가 내는 소리라기보다 더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무언가가 내는 소리, 더없이 그리운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만 같은 정체를 잘 몰라도 무언가 아주 좋은 것, 그런 소리가 들린 기분이었다. 그는 내가 돌아보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피아노 소리를 냈다. 연주가 아니라 몇 가지 음을 점검하듯이 울릴 뿐이었다. 나는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 있다가 피아노 곁으로 돌아갔다. 내가 가까이 가도 그는 개의치 않았다. 건반 앞에서 살짝 옆으로 비껴서더니 그랜드 피아노의 뚜껑을 열었다. 뚜껑. 내게 그것은 날개처럼 보였다. 그는 크고 까만 날개를 들어 올린 후 다치지 않도록 버팀목을 대고 다시 한번 건반을 두드렸다. 숲냄새가 났다. 밤에 가까운 시간. 숲 입구. 나는 그 숲으로 가려다가 그만두었다. 해가 완전히 저문 뒤에 숲은 위험하니까. 어렸을 때 숲속에서 길을 잃어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날이 어둑어둑해진 뒤에는 숲에 들어가면 안 된다. 낮보다 태양이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바닥에 내려놓은 네모난 가방을 여는 중이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런저런 도구들이 들어있었다. 그 도구를 사용해서 피아노를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 피아노로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물어보면 안 된다. 물어보는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물어보고 대답을 들으면 다시 한번 이쪽에서 무언가를 되돌려줘야 할 것 같았다. 질문은 내 안에서 소용돌이 쳤으나 형태를 이루진 못했다. 아마 되돌려줄 무언가가 내게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피아노를 어떻게 하려는 건가요? 피아노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혹은 피아노로 무엇을 할 건가요? 이런 질문이었다. 가장 궁금한 질문이 무엇인지 그때 나는 몰랐다. 지금도 여전히 모르겠다. 물어볼 것을 그랬다.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안에 생긴 질문을 그대로 던졌으면 좋았을 텐데 거듭해서 그때를 떠올렸다. 만약 그때 물어볼 수 있었다면 해답을 계속 찾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 대답을 듣고 이해해버렸다면 나는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방해가 되지 않게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서 지켜볼 뿐이었다. 내가 다녔던 작은 초등학교에도 중학교에도 피아노는 있었다. 눈앞에 있는 것 같은 그랜드 피아노는 아니었지만 피아노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알고 피아노에 맞춰 노래를 부른 적도 많았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새까만 악기를 처음 보는 기분이었다.
적어도 날개를 열어 내부를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소리가 피부에 닿는 감촉 또한 처음 알았다. 숲 냄새가 났다. 가을, 밤에 나는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피아노 소리가 조금씩 변해가는 광경을 곁에서 지켜보았다. 대충 2시간 남짓, 시간의 흐름도 있고 가을, 밤이었던 시간대가 차츰 좁혀져서 한정되었다. 가을 중에도 9월 초순, 밤이라도 아직 초저녁, 습도가 낮고 날이 밝은 저녁, 오후 6시 무렵, 도시의 6시는 밝지만 산골짜기 마을에 숲에 가로막혀 태양의 마지막 빛을 받지 못한다.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활동을 시작하는 산속 생명체들이 바로 가까이에서 숨을 몰아쉬는 기척이 났다. 조용하고 따뜻한 깊이를 내포한 소리, 그런 소리가 피아노에서 흘러나왔다.